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3월 23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위산업체 비리, 자원 외교 문제, 이게 다 노무현 정부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노무현 대 이명박 구도를 끌고 들어와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 외교 국정조사 등 쟁점 현안에서 시비를 걸거나 우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시절의 찻대기당 비리를 얘기하면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노발대발하면서 언제까지 노무현 정부 탓만 하려는지, 종북과 노무현 아니면 국정 운영이 안 됩니까? 과거 탓으로만 연명하는 새누리당, 과연 집권 여당 자격 있습니까? 잠시 후 시작합니다. 경아, 오랜만에 경아를 만나서 너무너무 좋군. 저도 좋아요, 선생님. 오늘따라 경아의 얼굴이 유난히 빛이 나는 걸. 마치 밤하늘의 샛별처럼 말이야, 경아. 선생님이야말로 건강한 청년처럼 변하셨어요. 뭐랄까, 그 이전의 무기력한 선생님이 아닌 야성을 다시 찾은 사나이? 처음엔 나도 새싹 땅콩차가 숙취에만 좋은 줄 알았어. 그런데 차를 곁에 두고 마신 지 얼마 후부터 내가 남자였다는 걸 깨닫게 됐지. 어쩐지 오늘따라 활력이 넘친다 했어요, 선생님. 어때, 경아? 뜨거워요.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 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참여연대 2015년 캠페인 한 시민 한 단체 후원하기. 작가 조정래는 대기업과 권력자들의 비밀을 파헤친 장편 소설 허수아 비춤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주는 것도 아니며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정치권을 법조계와 공직사회와 언론계를 눈 부릅뜨고 지켜야만 비로소 선진국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먼저 함께하고 싶은 단체에 회원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2015년 참여연대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주말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아침 날씨가 꽤 기온이 떨어져서 꽃샘추위가 또 오고, 이렇게 한번 밀치고 또 풀어지고 그러면서 봄은 오겠죠. 뉴스 브리핑 받으실 시간입니다. 송명훈 작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화도에서도 주말 사이에 끔찍한 인명피해 참극이 벌어졌는데, 강화 캠핑장 화재 사고 수사 상황 현재 어떻습니까? 네, 경찰은 20일 오전 11시부터 사고 캠핑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각종 인허가 문서와 소방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전소된 텐트에서 제로 변환 냉장고, 전선 바닥대 등을 채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 과실이나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상의 그 혐의를 적용할 예정인데요. 실소유주인 유모 씨, 임차인 김모 씨, 동생인 관리인 김 씨와 법인 이사까지 4사람을 현재 출국 정지시킨 상태입니다. 이 캠핑장은 현재 화재보험에도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서 네. 사후에 그 보상 관계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역시 예고된 참사, 인재다 이런 말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안전대책은 정말 없는 겁니까? 네, 특히 그 캠핑 시장 규모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8년 그 200억대 매출에서 6년 만에 30배가 불어나서 올해 현재 캠핑액 산업 규모가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설 안전에 대한 관리는 너무 형편없는 상황인데요.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글램핑, 그러니까 화려한 글래머러스 캠핑이라는 뜻인데. 네. 네. 글램핑. 네. 예. 일반 텐트와 달리 전기 열선을 깐 난방 시설과 냉장고, 텔레비전까지 가전 제품을 전체적으로 캠핑 안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캠핑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시공 과정에서 전문 지식이 없는 업주들이 직접 설계하거나 무허가업자가 이런 설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특히 이번 사고가 난 텐트 경우에는 CCTV로 확인해 보면 불난 지 한 10초 만에 예. 전체가 화염에 뒤덮일 정도로 방염 설비는 전혀 없었다고 봐지고요. 또 사고 원인이 질식사인 걸로 나타난 걸로 봐서는 유독가스가 발생해서 대피할 틈도 없이 그냥 소중한 생명이 바로 이렇게 희생된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특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이 되지 않은 미신고 시설이 대부분인데요. 전국에 1,800여 개 캠핑장 중 미등록 캠핑장들이 1,600여 개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800개 중에 1,600개면은 95%가 훨씬 넘는 것 같은데, 아까 글램핑이라고 그래가지고 텐트 안에 냉장고, 텔레비전 등 각종 전기 제품 이런 것까지 다 갖춰져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텐트라는 건 원래 이렇게 이동하면서 가지고 다니다가 필요한 곳에 펴고 하는데 이런 것도 다 함께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각 캠프장에 고정식으로 캠프를 설치해놓고 일종의 유사 숙박업과 비슷하게 저렴한 어떤 펜션의 개념으로 요새 많이 빌려주고 있거든요. 야외에서 잘 수 있게 하되 네. 각종 편의 시설이나 편의 기구는 갖춰준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전기 제품을 쓰다 보니까 조금 관리를 잘못하면 화재 위험이 훨씬 높아진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캠프장 같은 경우는 캠핑이라는 자체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이게 소방방재청의 어떤 방염 검사라든지 이런 데 대한 제한이 전혀 없고요. 예. 더 큰 문제는 사고가 난 캠핑장보다 위험한 곳이 더 허다하다는 겁니다. 어디가 그렇죠? 이번 글램핑 캠프장 같은 경우에는 텐트와 텐트 사이가 간격이 멀어서 옆 텐트로 이제 화재가 옮겨붙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반적인 캠프장인 경우에는 텐트들이 촘촘하게 몰려붙어 있어서 이 연쇄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고요. 그렇네. 특히 우리나라의 특이한 캠핑 행태가 텐트 안에서 난방, 취사 같은 도구를 다 갖춰놓고 캠핑을 하는 경우는 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캠프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처럼 가전제품까지 다 이용하면 그게 무슨 캠핑인가. 편리성을 너무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니까 캠핑장의 지금 모든 상황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양에서 생긴 캠핑 문화를 우리가 꼭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즉석에서 뭘 해먹고 이래야 또 맛이라고 하는 특유의 우리 문화, 그다음에 라이프 패턴이 자꾸 변해가면서 호사스러워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 어쨌거나 예고된 참사인데 기존의 법망으로는 그 어느 곳에서도 이것을 관리, 감독, 규율할 무엇이 없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자, 주말에 중요한 동북아 질서 앞으로 향방에 상당히 중요한 회담이 있었죠.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 어떻게 종료됐습니까? 평가들은 어떻게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중일 3국이 과거사와 영토 관련의 영토 갈등에서 비롯한 대립을 딛고 협력 복원에 나서자는 공감은 얻어내는데 성공을 했지만 이를 위한 전제 조건과 방법론에서는 여전히 시각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은 3국 정상회의 조기 개최에 대한 노력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센가쿠 열도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고요. 기시다 외무상 같은 경우에는 조기 개최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가장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마는
총론적으로 회담에는 합의를 했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는 그 언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는 희망하고 있지만 다음 달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서 의회 연설이 예정돼 있고요. 8월에는 과거사에 관련된 그 아베 담화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극우적인 형태를 띠거나 어떤 역사 의식에 대한 한중 간의 의견과 벗어난 내용이 발표된다고 하면 이 앞으로 3국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들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안개가 뿌연 현재 상황에서는 그냥 일단은 말잔치로 일단 끝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각 국가별로 이번에 첨예하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 조금씩 달랐는데 뭐 사드니 AIIB니 뭐 이런 것들 하나씩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그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사드 문제에 있어서는 그 국방부와 이달 중순에 방한한 류젠차오 외교부 부장조리의 어떤 그 갈등이나 반발에서 이번에 그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실제 양자 회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아예 그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 어떤 한중 외교 장관 회담에서는 호혜적인 분위기에서 관심 사항을 주로 논의했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건 이제 사드를 어느 정도 배제를 한 상황에서 AIB에 대한 그 결과를 중국에 유리한 쪽으로 끌어낸 게 아니냐는 관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왕 부장은 그 한국이 AIIB에 가입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윤 장관이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검토한 것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이 가입 문제를 여러 측면으로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얘기는 조만간 그 가입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일본과 미국도 AIIB에 직접 참여를 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겠다는 또 자기 나름대로의 발표를 또 내놓았거든요. 참여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 네, 그 AIIB의 그 의사결정권은 투자한 만큼 가져가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돈을 많이 낸 그 의장국이 그만큼의 발언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중국의 영향권 안에 너무 많은 국가가 편입되지 않도록 일본과 미국이 같이 참여해서 물타기를 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해놓고 있습니다. 미국도 참여하겠다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허. 중국이 이거 판을 좀 자기 주도하의 네. 새로운 경제 질서를 한번 구축해 볼까 했는데 미국, 일본이 세게 달라드는 형국이네요. 네, 그렇죠. 그 꼴은 못 보겠다, 이런 식으로 덤벼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그 중국 측이 일본 측에 역사 즉시라는 그 단어를 요구하면서 여전히 시각차가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 회담 공동 회견에서 일본의 기시다 외무상은 일본은 전부터 한중일 그 정상회의 조기 개최를 중시해 왔다면서 이른 조기 개최를 위해서 노력하자고 재차 촉구한 반면에 왕 외교부장은 삼국 관계 정상회는 8자의 글자로 요약된다. 이것은 정시 역사, 개병 미래. 역사를 바로 보고 미래를 연다. 이것으로 자신들의 그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외무부 당국자는 2010년에 이미 이제 삼국 정상회담에서 채택이 된 적이 있었던 그 정시 역사 개벽 미래의 표현이다. 이에 대해서 중국은 물론 일본도 인정하는 내용이다 함으로써 살짝 중국의 입장에 의견을 보태는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지난번에 인정은 했다고 하는데 인정만 하고 안 지키면 무슨 소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경남기업이 요 며칠 방산비리 관련해서 뉴스 타겟 중 하나가 됐는데 비자금 창고가 드러났어요. 그리고 방산비리 관련 속보도 함께 좀 묶어보시죠. 네, 자원외교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경남기업 회장 일가의 자금이 2009년 이후 경남기업에서 분리된 그 계열사 체스넷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파악했는데요. 이 회사는 경남기업에 있던 직원이 나가서 차린 회사인데 네. 별도의 법인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 대하레저 산업의
그러니까 경남기업 계열사의 건물 관리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대학내제가 하던 초등학교, 대학교 건물들의 운영권, 온양호텔 관리권, 그리고 베트남 하노이의 세계 최고 규모의 랜드마크 72빌딩의 관리권 등을 전부 다 임계를 받음으로써 자본금 1억의 회사가 몇 년 사이에 수백억 원대 매출을 올리는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또 관련 그 경남기업 에서 300억 관련한 연대 보증을 서주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자금들이 실제적으로 성 전 회장의 비자금을 모아둔 저수지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조 대표 등 그 관련 임직원에 대한 계좌 분석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그 경남기업은 22일 그 자원공사에서 지원받은 일반 융자금에 대한 집행 내력을 검찰에 소명을 했는데요. 검찰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추가 분석을 계속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STX 얘기도 나오던데 그건 뭡니까? XTX 관련해서 정보함 장비 업체에서 그 아들 명의로 7억 원의 뇌물을 예. 받은 걸로 구속 기소된 정옥근 해군 참모총장이 전 있었는데, 해군 참모총장이죠. 전 네. 해군 참모총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통영함 비리에도 연루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을 했습니다. 네. 이미 이제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이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업체 선정 실무를 맡던 방위사업청 사업팀장인 오모 전 소령에게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H사가 음파 탐지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었는데요. 본인은 이제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을 했지만 지시가 있었다는 그 오전 대령과 방사청 관계자들의 그 진술이 나와서 구속을 피하지 못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실제 참모총장을 하고 있던 그 정전 참모총장도 예. 여기에 연루된 정황이 파악돼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나저나 해군 참모총장 2명이 그것도 바로 이 앞뒤 선 후임들이 줄줄이 지금 통영함 때문에 구속이 됐거나 구속 직전에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참모총장이라 그러면은 군인을 꿈꾸는 사람들의 그 군문에 들어서는 사람들의 꿈이자 일국의 무인을 대표하는 뭐 이런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돈 몇 푼에 아니 몇 억인지 뭐 비참하군요. 이러면서 무슨 구국 간성이니 대양 해군이니 참모총장이 윗선에게서 관심을 갖는 내용이라 이거는 처리해야 된다고 말하면 그 윗선이 누구인지 저는 그것이 더 궁금합니다. 군 통수권자는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저만 예상을 못하는군요. 자, 서울시가 연립 그리고 다세대 주택 밀집촌에 대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겠다고요? 이건 많이 반길만한 뉴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해서요. 기존에 있는 주택들을 서울시가 매입을 해서 이것을 다시 공공임대로 돌리는 사업인데, 네. 앞으로 이런 매입 자체를 대단위 건물, 그러니까 300가구 이상을 공동으로 매입을 하고, 그 가구 안에 한 가구를 지정해서 거기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같이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네네. 이렇게 되게 되면, 신축이나 구건물에서 만들어진 그 건물 단위 안에 1층 내외에 120평방미터 공간을 가진 공간을 한 30명 수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제 의무적으로 안에 배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비용에 관해서는 보육부서가 그 매입 비용의 50%와 리모델링 비의 85에서 95%를 지원을 하고 주택부서가 나머지 50%를 부담해서 이거를 이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5세 미만의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에 우선 입주권을 부여할 방침이고요. 이제 월 평균 소득 50% 외에 3순위를 추가해서 이게 도시근로자들 중 월 평균 소득이 70% 이하까지 되는 층까지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그동안 이제 민관 공동으로 연계했던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드는 사업이 관계 부서들
그러니까 보육부서와 주택부서의 협력으로도 이러한 사례들이 앞으로 늘어날 수 있게 돼서 부족한 그 어린이집 부족 사태에 대한 좋은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의 송명훈 작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을 아시나요? 우리는 정치 권력에 눈치 보지 않습니다. KBS, MBC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는 광고 자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SBS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조합비로 운영합니다. 우리는 사주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중동 등 족벌 언론과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드는 국민TV, 국민라디오, 국민TV 뉴스는 가장 순도 높은 뉴스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조합원 가입과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조합원의 가장 멋진 책임, 바로 조합비 납입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도 그렇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자, 늘고는 있지만 아직 절반 수준입니다. 혹시 잊으셨나요? 자동 납부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홈페이지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면 mediacoup12@gmail.com 혹은 서울 3144-0933으로 연락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조합원 여러분의 조합비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공정 뉴스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5시 53분 막 들어갑니다. 뉴스 브리핑에서는 하나 빠졌지만 생활 관련 경제 뉴스 하나 전하고 다음 코너 계속 이어가죠. 내일부터 이른바 안심대출이라고 주택금융공사에서 실시하는 주택담보대출자 중에서 변동금리를 선택했고 1년 이상 납부한 사람들. 그런데 지금 주택담보대출 그 고금리 때문에 굉장히 고통이 크죠. 전세값도 아주 많이 오르고. 그래서 이것을 연리 2.6%대로 낮춘 거니까 기존 주택담보대출들이 약 3.34%대인 걸 감안하면 상당한 겁니다. 누가 계산해 놓은 걸 보니까 2억을 빌린 사람이 이걸로 바꿔 타면은 1년에 약 180만 원가량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총 한도는 20조입니다. 그리고 1차로 이번에 5조 원을 풀기로 했는데 전국 16개 은행 지점 7천여 개로 나눠보니까 한 지점당 해당되는 사람이 7명이 채 안 된답니다. 수요자는 최소 200만 명은 될 것 같은데 한 지점당 7명도 채 안 되는 꼴로 돌아가면 어떻게 말 그대로 언발의 어줌ник이겠죠. 그래서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첫 회분 5조 원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자. 한도도 좀 늘리자. 그리고 올해만 할 게 아니고 내년에도 재원을 마련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식으로 전향된 조치를 결정했답니다. 정부가 이러니까 관련자들, 대상자들께서는 이거 좀 관심을 갖고 준비 서류 같은 거 해서 좀 알아봐서 이자 부담 줄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댓글을 좀 보겠습니다. 날씨가 참 변덕스럽군요. KD35님, 글램핑이라는 걸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강화도에는 이미 글램핑장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펜션이 한때 엄청 유행해서 이렇습니까? 강화도에만 몇 년 전에 펜션 5천여 개가 등록돼 있다고 하더니 강화도에만 5천여 개요? 혹시 오타는 없으시겠죠? 이렇게 많을 수가? 그러더니 이제는 글램핑이라는 걸로 유행이 또 옮겨가나 봅니다. 펜션들도 다 그런 거 하나씩은 갖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이렇게 화재에 취약하니까 대대적인 화재 대책을 또 만들어야겠죠. 물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네. 캠핑 문화 바뀌어야 할 때도 되었다는 요지로 산까치님도 주셨습니다.
캠핑은 자연과 친해지고 자연 안에서 잠시 쉬었다가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 자연의 불편함도 또 다른 캠핑의 즐거움 아닐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소소님께서는 글램핑 텐트의 이미지 사진을 주셨는데 정말 백문이 불여일견이군요. 이 사진 하나 딱 보니까 알겠네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한 사진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뭐 바닷가나 계곡에 잠시 하루 텐트 치고 자는 그런 게 아니고 마치 몽골족의 무슨 겔이라고 하나요? 그런 텐트처럼 가건물 형태의 지붕도 있고 외피도 있고 그 안에 뭐 테이블도 있고 이러니까 냉장고, TV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군요. 또 상당히 붙어 있고요. 인접 텐트와 5명의 사상자. 우리나라에서는 참 너무 사람 목숨이 쉽게 허망하게 이렇게들 죽습니다. 도대체 이런 게 바로 후진국 아니겠습니까? 그까지 재무제표상에 나타나는 경제 관련 뭐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눈만 뜨면 이곳저곳에서 사고니까 정말 밤새 안녕이란 말을 실감합니다. 출첵 인사분들도 많이 주셨고 뭐만 하면 남 탓이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라고 변현주 사랑해 님께서 아마 저 오프닝 관련 새누리당의 그 과거 핑계대기, 과거 정부 핑계대기에 대해서 견해를 주셨고 얼굴이 두꺼워서 절대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집단일 것이다. 이런 답글도 달려있네요. 네, 아직도 규제는 없애야 할 암덩어리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마 이제 규제 완화의 전반적인 사회의 패턴이 이번 화재 이런 거에도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것과 함께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광고나 홍보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이강윤의 오늘은 처음부터 약속드렸다시피 쌍방향 소통에 늘 치중하겠다. 꼭 즉문즉답을 바로바로 속 시원히 드리지는 못하는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같은 사안을 두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른 견해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치중하겠다고 말씀드려왔고 나름대로는 해왔습니다. 마침 곧 1년 방송 시작한 지 1년도 돼 가고요. 조금 있으면 4.16 1주기입니다. 4월 16일 그 봄 미력한 제가 4.16 1주기를 맞아서 책을 하나 냅니다. 거의 지금 편집은 끝나가고요. 주로 오프닝 멘트, 클로징 멘트 등 이강윤의 오늘의 방송 원고들 그리고 세월호 관련해서 썼던 컬럼이나 각종 학술대회나 토론회에 가서 발표한 논문성 또는 원고, 발표 원고 그리고 세월호 가족분들의 인터뷰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사건 발생 일지식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책 제목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막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365일째 4월 16일 대한민국의 참담한 민낯이라는 가제 그리고 앵커석에서 바라본 세월호 1년 또는 세월호는 아직도 침몰 중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 그닥 좀 신통치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중 골라달라는 건 아니고요. 이것을 변형하셔도 좋고 전혀 새롭게 책 제목을 한번 멋지게 붙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1년간 이 방송을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왔듯이 1주기를 맞아서 내는 제 졸저 조그만 책도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자 함입니다. 댓글도 좋고 개인 메시지도 좋고 페이스북에 제 메시지나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이달 말까지 한번 좀 취합하고자 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조금 있다가 나머지 견해들 아직 월요일이라 바쁘셔서 그런지 크게 나오진 않았군요. 조금 있다가 게시판은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용산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약속을 했었습니다. 후보자 시절에. 하지만 대못을 받고 살인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를 공기업 사장에 낙하산 임명을 시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나 정부에서 그 자료를 안 내놓고 영업 비밀이란 이유로다가 화학약품 전리방송 다 감추어 놓고서는 이 피해자 가족들한테 입증 책임을 지라는 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 아이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귀중한 시간에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진행도 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아마 평생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권력이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발언권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전파하는 뉴스 K. 장악당하지 않은 뉴스 K. 밤 9시,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뉴스.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많이 떨어져 반짝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서울 10도, 청주 11도, 전주 12도, 대구 13도 등으로 어제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낮습니다. 또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남해안 일부 지역에는 산불 위험도가 높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4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2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이번 반짝 추위는 모레 낮부터 풀리겠고 이후로는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변현주였습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 누가 널리 알리겠습니까? 국민TV 홍보지원단 국티 홍지에서는 사이버상에서 국민라디오 국민TV 콘텐츠를 확산시킬 1000명의 사이버 홍보대사를 찾습니다. 국민라디오 국민TV의 소중한 콘텐츠 확산, 공정언론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착실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좋은 콘텐츠를 널리 알릴 아름다운 손길이 돼주세요. 자세한 문의 이메일은 국민TVPR@gmail.com입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행간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텍스트로 고른 기사의 제목은 홍준표, 성남은 밥, 경남은 공부의 우선순위라고 얘기하셨답니다. 라는 제목의 머니투데이 기사인가요? 앞 대목 일부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최근 무상교복, 무상산후조리원 등 무상복지 확대에 나선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홍 지사는 이날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 시장 등 그분들은 저와 이념이 안 맞아 정책 우선순위를 밥 먹는 것에 뒀다며 우리 경남도는 밥이 아닌 공부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의 무상복지 확대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홍 지사는 최근 경남도 내 초중고교의 전면 무상급식 제도를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설전을 벌였다. 홍 지사는 이날 함께 출연한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교육은 도지사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며 월권을 지적하자 지방자치법을 보면 교육 분야도 도지사의 소관으로 돼 있다고 반박했다. 네. 거칠게 또는 때로는 재미도 있고 후련함을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유행어 제조기 말 싸납게 하기에 일가를 이루신 분이죠. 지금 딱 생각나는 게 갑자기 생각나는 게요. 그때 당시는 무상급식이라고들 많이 했으니까 요즘은 의무급식이라고 바꿔 불러야 한다라는 게 거의 정착된 느낌입니다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돈 있는 집 아이들에게도 밥 공짜로 주지 말자 그러면서 무상급식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울 시민들에게 묻는 주민투표를 제안하면서 시장직을 걸었죠. 그래서 논란 끝에 주민투표가 실시됐습니다. 그런데 투표율이 30%를 넘지 못했어요. 이 관련은 지난 금요일도 잠깐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예 투표함을 열지조차 못했죠. 그것을 일각에서는 투표함을 열지조차 못하게 그래서 이제 개함이 아예 무산돼 버리니까 그 주민투표가 끝나고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뭐라 그랬냐면 사실상 승리라고 했어요. 오세훈 전 시장이 사실상 이긴 거다. 투표함을 열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개함을 하면 틀림없이 선별적 급식으로 돌아가자. 있는 집 아이들에게는 돈 받고 밥 먹이자. 무상급식 없애자라는 표가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실상 승리라는 말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의아심과 물음표를 던졌죠. 어떻게 하면 사실상 승리라고 해석이 될까? 홍준표식 셈법은 참 특이하다. 이런 말이 유행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 양반은 아주 순발력이 좋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성남은 밥, 경남은 공부에 우선순위를 둔다 이겁니다. 학교 가면. 그러면서 이런 말 하죠. 지방자치법을 보면 교육 분야도 도지사 소관으로 돼 있다. 그럼 뭐하러 도교육감,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을 왜 직선으로 따로 뽑습니까?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도지사 소관이라며요. 그럼 도지사가 혼자 다 교육도 하면 되죠. 교육을 일반 행정이나 정치로부터 독립시켜서 오로지 교육 자치를 잘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 실시된 이후에 교육감 선거도 하게 됐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그 운영 과정에서 여전히 진영 논리가 횡행하고 부정부패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운영이 잘못됐다고 해서 다시 도지사 밑으로 편입시키선 그런 역사의 역행 후퇴는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말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성남, 경기도 성남, 저도 성남 주민이긴 합니다만 성남에 사는 학부형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학교에 그저 밥 먹으러 간단 말입니까? 수업보다는 밥 먹는 걸 더 중시 여긴단 말입니까? 어디 그저 밥밖에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성남을 모욕하는 것처럼 들려서 일단 불쾌합니다. 지금 미국 출장 중이지요. 아흐레 동안 미국하고 미국 서부 지역하고 멕시코 돌던데 일정을 보니까 그렇게 9일씩 나랏돈 써가면서 꼭 가야 되나 싶더라고요. 하는 것은 MOU 딱 하나 체결하게 돼 있던데요. 아시다시피 MOU는 어느 청취자분께서도 며칠 전에 정리해 주신 바 있지만 강제력, 구속력, 기속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밖에서 외부 단체건 외국에건 누가 오면 왔다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서로 웃으면서 얘기하고 차 한잔 마시고 생산시설이나 보여줄 거 한 번씩 보고 사진 한 방 찍고 그냥 헤어지기 뭐하니까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다. 이거 이해. 아, 당신네들은 이렇군요. 우리는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이번에 참 만나서 몰랐는데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거 그냥 글로 쓰는 겁니다. 근데 뭐 대통령 정상회담도 그래요. 갔다 오면 뭐 사우디에서는 MOU 몇 건, 쿠웨이트에서는 몇 건, UAE에서는 몇 건. 그거 수백 건 쌓여봐야 아무런 돈 되는 거하고 직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어느 한쪽에서 MOU 안 지켜도 당신 그거 왜 안 지켜요? 양국 대통령들이 만나서 그때 우리 사인했잖아요. 라고 이렇게 따지면 따짐을 받는 쪽에서 아니 벙벙해가지고 쳐다봅니다. 당신 외교 알아? MOU가 뭔지나 알고 하는 소리요? 그냥 내가 당신들을 이해했다고. 당신들도 우리를 좀 이해했고 그래서 상호 이해했다고 그냥 그 문맥 잘 읽어보시오. 내가 이해했으면 됐지 뭘 더 어쩌란 말이요. 이렇게 따지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멕시코 어디 가서 MOU 하나 체결하는 것도 있고요. MOU는 여기서 요청하면 또는 우리도 요청을 받으면 묻고 따지고 할 거 없이 다 예 그러십시다. 멀리서 비행기 타고 오시는데 본전은 뽑아야죠. 사진 하나 찍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게 MOU거든요. 아무튼 아흘 동안 풍광 좋다는 미국 선부와 서부와 멕시코를 들려서 MOU 하나 체결하고 오시게 되어 있는 일정인데 듣자 하니 지난 금요일 현지 시간입니다. 3월 20일이네요. 현지 시간 금요일 오후 1시 반부터 약 5시간 동안 제가 그 미국 골프장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퍼블릭 골프장이긴 한데 각종 비용이 아주 최상급인 우리 돈으로 180불인가 한 220만 원이 조금 넘더군요. 서울 인근에 있는 수도권 하루 그린피하고 비슷하던데 미국에서 약 200불 가까운 그린피는 굉장히 비싼 거죠. 아시다시피 미국은 대개 30-40불부터 골프장 피가 시작되니까요. 특수한 회원들만 가는 프라이빗 골프장 따로 물론 있죠. US 마스터스 이런 거 하는 대회 그런 거 빼고. 거기에 가서 어떤 사람한테 골프 접대를 받았더라고요. 부부 동반으로. 홍지사와 홍지사 부인. 그리고 목격자에 따르면 현지인으로 보이는 사람 하나와 한국 측에서 따라간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 이렇게 4명이 한 조가 돼서 골프를 마치고 금요일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 6시경 클럽하우스에 들어오는 것을 목격했고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다 싶었는데 딱 홍지사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휙 지나가 버려서 못 찍었다. 그리고 홍지사 일행이 자신과 눈이 마주치자 상당히 머쓱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라고 아주 상세하게 그 사람 그분 무슨 기자 출신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상세하게 써놓은 걸 봤습니다. 경치도 좋고 한국 기자들 꼴 보기 싫은 기자들도 옆에 없고 오랜만에 비행기 타고 와서 콧바람 쐈는데 골프도 한번 치고 싶었겠지요. 그런데요, 국가 공무원은 골프 출장 가면 현지 시간, 여기 시간 맞춰서 근무, 즉 시차를 감안하면 물론 잠도 자고 밥도 먹어야 하지만 근무 시간이 훨씬 연장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거기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 1시 반부터 6시니까 그 당연히 일해야 할 시간 아닙니까? 워킹타임 영어로 말해서. 그런데 부인하고 부인은 왜 따라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골프 그것도 접대 골프 받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경상남도가 미국 어디에 기관이나 어느 커다란 회사로부터 투자 유치를 하고 싶어서 갔다면 우리가 열심히 설명하고 하다못해 밥도 우리가 사고 그러면서 어쨌거나 투자 받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가서 접대를 받았더라고요. 나라 돈 그 골프장비는 나라 돈 안 썼다고 자랑할지는 모르겠는데. 근무 시간에 부부가 골프 접대 받는 게 그게 도지사가 할 일입니까? 둘째. 각자 단체장마다 말이에요. 각자 자기 할 일, 자기 지역에 맞게, 자기 정치 철학에 맞게 할 일 하고 유권자 심판 받는 게 도리입니다. 다른 단체가 하고 있는 일에 감나라, 배놔라. 성남은 밥이 중요한가 본데 우리 경남은 공부의 우선순위다. 이렇게 은근히가 아니고 대놓고 비아냥거리고 이거 인격적으로 수준 이하라고 봅니다. 다른 데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무슨 선택적 복지의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폐지하는 건 아니고요. 있는 집 아이들은 그냥 몇 푼 안 되니까 내게 하고
없는 집 아이들에게 좀 더 돈이 많이 돌아가도록 한번 해보겠고, 이거 저의 평소 소신이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뭐 그렇게 해서 서울 시민들에 의해서 거부당하긴 했지만 저도 한번 해볼랍니다. 다음번에 저를 심판하십시오. 사내답게 당당하게 이러든가. 성남은 뭐 반만 신경 쓰고 경남은 공부의 우선순위라니. 이게 할 말입니까, 이게? 오죽하면 경남에 사시는 분들이 성남 시민들 부럽다는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아무리 말해봤자 지금 미국 LA 그 서부, 혹시 오늘도 골프 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거기 시간으로 일요일이니까. 못 들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성남에서는 무상교복도 지금 추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급식은 물론이고. 사실 교복 그거 만만치 않지요. 공동구매 하는데 또 업자들끼리 담합해가지고 가격이 크게 내려가지도 않고, 크는 아이들 막 쑥쑥 콩나물처럼 클 때는 3년에 2벌 맞추기도 뭐 이런 집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학교를 보낸 아이가 있는데, 그 교복이 생각보다 비싸더군요.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하던가요? 또 조금 뭐 엘리트인가? 유명한 상표, 그건 좀 더 비싼가 봐요. 근데 또 그거 못 입으면 아이들끼리는 은근히 좀 남 시샘하고 뭐 좀 부러워하고 그럴 때 아닙니까? 그러면 좀 몇만 원 더 주고라도 이른바 브랜드 있는 거 못 사주는 부모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왜 교복 물려 입기가 잘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참 이거 큰 몇백만 원은 아니다 하더라도 어쩔 때는 다급할 때는 이것도 아까운 지출이라고 생각 드는데, 이거 무상교복 하겠다. 군대 가면 우리 군복 주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성남은 다른 데서 돈 아껴서 또는 다른 데 쓸 돈을 우선 1순위로 이런 데 쓰고 남으면 다른 데 쓰겠다. 이게 재정과 인사의 인력 적정한 배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가만히 말이나 말고 있든가. 왜 그걸 가지고 시비를 붙습니까? 홍 지사가 이완구 국무총리의 부패 척결 대국민 담화 한 날 있죠. 그때 이런 말 했어요. 책임 총리, 힘 있는 총리가 되려면 완장을 찾는 것이 옳은 행동이다. 완장 찾다 이거지요. 사정 문제는 검찰총장이 나서서 국민에게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정도다. 총리가 아무 권한도 없는데 나서서 부패 척결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맞습니다. 근데 뭐 지금 사정정국 조성하라는 겁니까? 뭡니까? 그리고 뭐 완장? 제발 말 좀 그렇게 쓴벅쓴벅 하시지 마시고요. 부패 척결하려면 대통령이 꿰차서 대통령의 아젠다로 삼고 대통령이 책임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부패 뭐 어쩌고 비리 척결 뭐 국무총리는 자격이 있네 없네 그러셨는데, 나랏일, 나라 세금 가지고 도일 하러 가서 근무 시간에 골프 치는 거 그것도 부패고 비리입니다. 홍 지사님. 남은 일정 또 무슨 뉴스 나올지 기대하겠습니다. 이강윤의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부활 최재민, 신하위 김민기, 두 드러머가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황홀한 쇼, DD쇼. 지금 오이랑 양파 계속 먹고 있거든요. 오겹살 같은 거 좋아했는데 대표 삼겹살을 얇은 걸로 바꾸고. 제가 이승환이라고 하는데 만나 뵙고 싶다고 그랬더니 하필 그날이 만우절이어가지고 4월 1일 할인은 세다 뭐 이런 분위기로 그래가지고. 네. 직접 하시는군요. 네, 20년을 같이 팀을 했는데 그걸 모르십니까? 김동완 씨는 외국인 팬들이 많아가지고. 저 친구는 신촌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저 만취했을 때 몇 번 봤어요. 최재민, 김민기 DD쇼.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국민 라디오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상세한 공개 방송 안내는 페이스북 국민 카페 온에어에서 만나세요.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미국 출장 가 있는 홍준표 지사 오늘은 골프 쳤다는 얘기 안 들어왔어요? 신문사에? 한번 쳐서 얘기가 좀 있었는데 뭐 또 쳤겠습니까? 아유, 현재 시간으로 거기 어제 일요일이었으니까 칠 수도 있죠. 이번에는 근무 시간 아니니까. 자, 해외 자원 개발 의혹 검찰 수사 속도를 내는데, 근데 국회에서 이거 지금 국정조사 훨씬 일찍 시작했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뭐 뉴스도 없고 성과도 없는 것 같고 하긴 하고 있습니까? 자원 개발
이것과 관련해서 국정조사 특위가 지금 꾸려진 게 꽤 됐고, 뭐 기관 보고가 있었고 또 의원들이 이제 팀별로 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다녀왔고요. 근데 의원들이 다시 모여서 지금 국정조사 특위에서 이제 청문회를 지금 5차례 열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일정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어쨌든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이 증인과 참고인 이제 선정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여야 간사가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요. 간사 회동 잠깐 하다가 금방 끝났습니다. 네. 이게 이제 증인 채택 문제 맨 처음에 이 국정조사 특위가 꾸려질 때부터 사실 이 도대체 국정조사의 조사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그다음에 증인 참고인은 누구로 할 거냐, 이 문제,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오늘 여야 간사 간 협상에서도 실제 청문회 누구를 증인으로 세울 거냐 이걸 두고 새정치민주연합 야당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또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시경제부 차관이 포함해서 150명 정도 명단을 내밀었고요. 네. 또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그리고 정세균 의원 등 한 50명 정도, 참여정부 인사 포함해서 50명 정도 이제 명단을 냈다고 합니다. 예. 야당은 150명, 여당은 50명, 그러니까 이제 200명 명단을 두고 여야가 이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를 하지도 못하고 사실은 야당에서는 문재인 당대표 이 기관 보고할 때나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전혀 나오지 않았었는데 왜 갑자기 들이밀었냐, 이런 거고요. 또 여당에서는 전직 대통령, 지금 특별히, 불법 사실이 확인된 게 없는데, 이 망신주기식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 동의 못 한다. 예. 이렇게 입씨름만 하다가 이제 오늘 끝이 났습니다. 이게 이제 청문회가 원래 5차례 지금 열기로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일정을 좀 늦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이제 증인 참고인이 확정되면 먼저 이제 출석 통지를 일주일 전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런 일정들까지 감안을 하면 사실 일정이 좀 빠듯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증인 참고인으로 혹시 선정이 돼서 여야 간 합의가 돼서 나오더라도 네. 이 정치인들 이외에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검찰 수사가 꽤 지금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청문회에 나와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면서 이 검찰 조사가 본 궤도에 오르는 이 현 상황 때문에 사실은 국정조사 특위 활동 사실상 이제 물 건너갔다. 벌써부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한 가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볼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네. 애초에 이제 야당에서 사자방 비리라고 해서 4대강 사업, 그다음에 자원외교, 자원외교, 그리고 이제 방산비리,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여야가 합의를 할 때 이 4대강 사업은 일단 뺐었고, 이건 이제 검찰 수사가 또 감사원 감사가 여러 번 진행이 됐었던 것, 이런 이유로 해서 뺐었고요. 그래서 이제 자원개발 의혹 부분은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었고, 방산비리 부분은 사실 그때 여당이 주장했던 게 이거는 검찰 수사가 먼저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일단 수사를 하고 거기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하자, 이제 이렇게 역제안을 해서 일단 자원개발 의혹만 이제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보면 이 검찰 수사를 먼저 진행을 하겠다는 건 그때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정부 여당 차원에서 일단 큰 틀에 틀거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일단 들여다보겠다. 이런 취지를 깔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 왜냐하면 방산비리 자체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지를 정말 가늠을 할 수 없는
방산비리는 사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일단 대충 가닥을 잡아놓고 여권에서 이제 핸들링을 하겠다 뭐 이런 취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이 자원개발료 의혹 부분도 사실은 이제 그런 단계로 가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야 간의 국정조사 특위가 꾸려진 게 한참 전인데 네. 사실은 이런저런 야당의 주장들이 있었지만 여당이 계속 물타기를 하거나 혹은 이제 결정적인 한 방이 없어서 조금 이건 뭔가 있는 것 같은데라는 그런데 지금 의원들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수사권이 없어서 버티기 힘든 그렇죠. 이런 상황까지 나와 있는데 사실 들어보면 분명히 문제가 여기저기 지금 보이고는 있지 않습니까? 다들 이제 많은 청취자분들이나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여권에서 이걸 먼저 핸들링 하겠다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수사를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겠다는 저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해석에 따라서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게 일파만파로 이 전직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그쪽을 향한 그 야권의 칼날 이런 것들 전에 지금 검찰권을 통해서 이 정부 여당이 이걸 먼저 대충 가르마를 좀 타놓겠다 뭐 이런 취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가르마 탄다는 말의 지적재산권은 저에게 있는 거 아시죠? 죄송합니다. 양정대 기자에게는 무료로 사용을 허락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429 보선 이제 뭐 한 달쯤 되는데 자꾸 이거를 어떤 프레임으로 짤까 고민을 특히 새누리당에서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야당은 일찌감치 경제, 지갑 지키기로 딱 정한 것 같고 그렇죠. 새누리당은 처음에는 뭐 종북도 한번 건드렸다가 지갑 문제도 뭐 그건 야당도 잘못한 거 아니야? 어떻게 하려고 한답니까? 그래서 지금 여당 내에서 사실 새누리당 내에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부에서 좀 설왕설래가 있는데요.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이제 종북 프레임 그러니까 이번 선거 4곳 중에서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은 이 통합진보당과 이제 새정치민주당, 당시 민주당이 19대 총선에서 이제 야권 연대를 통해서 이 통합진보당 몫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됐던 지역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종북 세력이 국회에 진출하게 한 그 원죄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권 지지층을 향해서는 뭐 아주 설득력 있는 뭐 그런 얘기일 수 있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특히 내년 총선을 지금 1년 앞둔 상황에서 민심이 지금 여권에 등을 돌리기 시작한 현 상황에서 이걸 꺼내는 건 굉장히 낡은 색깔론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여당 내에서도 새누리당 내에서도 지금 이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오늘 김무성 대표가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서 종북 세력의 국회 진출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선거여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김 대표 주변 사람들도 이 종북 프레임 이걸 갖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선을 긋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치러지는 그 배경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지 그 프레임으로 선거 치르겠다는 건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로 할 거냐? 그런데 지금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야당이 선점을 해놓은 상태고 더더군다나 지금 경제 상황이 극도로 좋지 않은 이 체감 경기, 서민들의 체감 경기가 굉장히 나쁜 상황에서 사실 여당이 경제 살리겠다 이렇게 나서기가 좀 뻘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하기도 좀 민망할 텐데 또 해서 안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하는 얘기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역 일꾼론 그러니까 경제 문제에 대한 선점 이런 것들을 야당에 뺏긴 부분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좀 얘기도 좀 있고요. 그런데 반면 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대신 그 얘기만 해서는 민망하니 결국은 지역 일꾼론으로 재보궐선거니까 지역 일꾼론 몇 사람 안 뽑는 그런 선거니까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좀 뭉뚱그려서 얘기하겠다, 뭐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말씀 주셨듯이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명한 얘기를 하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좀 되게 어중간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지금 여당 내에서는 이번 재보궐선거를 도대체 어떤 걸 앞세워서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매일매일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놀부와 특정 정당을 꼭 연상시키지는 말아 주십시오. 노래 제목에 전올부 두 손에 떡 들고 뭐 이렇게 시작하는 민요성 노래가 있거든요. 카드를 지금 이것저것 만지작거리는 것 같은데, 예, 놀부가 어느 당인지는 저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짤막한 속보 하나 듣고 헤어지죠.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치러지는 리 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의 국장에 참석하겠다고 결정했답니다. 직접 조문을 가는군요. 여보세요? 네네. 예, 왜 아직까지 웃고 있어요? 자, 한 주일 또 힘차게 시작했고 올 한 주도 잘 정가 산책 부탁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가 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2014년 4월 TV 개국 전까지 조합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립 이후 1년 1개월 동안 출자금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왜 받지 않았냐고 묻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조합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TV 개국이 이루어졌고 이제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으로 더 큰 발전, 즉 성숙한 동력을 만들어 주십시오. 주목받는 방송, 신뢰받는 언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국민.tv, 서울전화 3144-7737 또는 이메일 mediacoup12@gmail.com으로 신청해주세요. 네, 6시 33분입니다. 오늘 진짜 인터뷰에서 모실 분은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였다 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한국에 돌아오신 지 훨씬 10년도 훨씬 넘었고요. 한겨레에서도 계셨고, 칼럼들 많이 써오시고, 진보 정치도 하셨고, 오늘 고공굴뚝농성 100일째를 맞아서 그동안 동지 한 사람이 먼저 내려갔고 오늘까지 100일 동안 혼자 지켰던 쌍용차 해고노동산분이 마저 내려왔습니다. 내가 계속 있으면 혹시라도 협상에 방해가 될지 모르니까 이쯤에서 나의 투쟁을 접고자 한다 하면서 내려왔는데, 이창근 노동자요. 그 이창근 노동자의 글쓰기의 스승이라고도 알려져 있더군요. 홍세화 선생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 장발장 은행 뭐 이런 것들 얘기 나누겠습니다. 전화하시고 싶거나 남기고 싶은 말씀, 질문 있으면 올려주십시오. 예고가 늦어서 조금 죄송합니다. 게시판 좀 보고 조금 있다가 진짜 인터뷰 들어가죠. 김무성 대표가 신림동 고시촌 찾았다가 최근 불거진 중동 문제 등으로 항의하는 청년들한테 곤욕을 치렀군요. 그래도 요즘 청년들 참 착합니다. 짱돌은 아니래도 불에 달군 뜨거운 모래라도 뿌려줬어야. 뜨거운 모래, 열사. 중동과 열사를 이렇게 잘 교직시켜서. 아, 그래요? 어떤 곤욕을 치렀죠? 뭐 이렇게 제대로 답을 못하고 질문이 매서웠나요? 그 정도면은 그 신사적인 거지 뭐. 아무튼 그랬군요. 백두너머님께서는 새누리당 예비 후보로 이번에 보선이 치러지는 인천 서구 강화 예비 후보, 새누리당 예비 후보 김태준 후보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네. 이런 건 뭐 다 다짐의 글은 다 내용 비슷하죠. 경제 금융 전문가 김태준 올림 이렇게 해놨군요. 재밌습니다. 아이들에게 밥 주는 문제, 젊은이들의 최저임금을 두고 갈등하는 어른들을 보고 있으면 독이 든 양분, 독이 되는 부모가 선연하게 이해된다. 그들도 틀림없이 독이 든 양분을 먹고 자랐을 거라는 사실도 짐작하게 된다라는 오늘자 경향닷컴에 실린
김영경 작가, 소설가죠. 김영경 칼럼의 일부를 적어주셨습니다. 양정대 기자와의 연결을 시간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비오는 아침님. 예, 양정대 기자 기분 좋겠습니다. 홍준표 지사를 정치적으로 서울에서 떨어뜨려서 그냥 없앤가 싶었더니 경남에 가서 부활돼 버렸다. 참. 가짜 편지 소동 발각됐을 때 이미 확실하게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안타깝다라고 점 하나를 찍으신 분께서 둥글둥글님의 홍 지사에 대한 견해에 답글을 다셨군요. 네. 에별리고님, 시정잡배랑 큰 차이가 없는 도지사를 보니까 참 그렇다. 그러면서 골프 치는 양 XX네요. 저 이거 뭔지 알겠습니다. 양 XX. 이강윤 평론가님은 꿈을 꾸는 몽상가시군요. 홍준표가 또는 박근혜 대통령이 바뀔 거라면 애시당초 이렇게 행하지도 않았겠죠. 바뀐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죠. 네. 거의 제로에 가깝더라도 그래도 끊임없이 누군가는 얘기를 하고 환기시키고 여론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라면 기꺼이 저는 앞으로도 몽상가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정과 긍정님. 홍준표가 내뱉은 쓰레기 같은 말이 오히려 이재명 성남시장 홍보를 제대로 해줬군요. 열라 땡큐. 열라. 라뷰라고 읽어야 되나요? 불어인가요? 감정적이면 종편 쓰레기나 다름없으니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비판합시다. 동감입니다. 찬성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은 건 없고요. 어조가 약간 좀 감정적으로 들리셨나 보군요. 홍준표 씨의 어조와 수준에 맞춰서 일종의 반어법적으로 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뷰님, 제가 발음을 맞게 했나 모르겠습니다. 햇살 한준님, 중학교 교복값 공동 구매가가 35만 원. 아, 그래요? 30만 원이 넘는군요. 저희 아이 중학교에서는 물려받기도 하지 말라고 학교 아이들 예비 임시 소집일 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했답니다. 정말이요? 아니, 선생님이 이런 말을 대놓고 할 수가 있나요? 호호.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러셨는데 저도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물려받지 말란 말을 굳이 담임선생님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건 오히려 권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학교 측에서는. 교복 관련해서 또 글들이 많습니다. 아이비라는 브랜드가 좀 비싸답니다. 라인이 들어가서 핏 몸에 맞는 그런 건가요? 핏이 좀 예쁘다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좀 뭐 함께 만들거나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튼 브랜드 때문에 상처받는 일 없어야 되겠고 무상 교복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또 이런다고 또 라뷰님은 또 감정적이라고 하실까봐 걱정되는군요. 방송 매체니까 억양에도 저는 메시지를 담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희 회장이 낸 세금이 얼만데 이 회장 손자에게도 그냥 밥 주세요라고 why not 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랬더니 역시 또 점 하나 찍으시는 분. 이건희 삼성 회장은 삼성은 전체 직원들은 임금 동결. 그저 누워만 계시는 이건희는 배당금이 작년보다 63%나 올라서 무려 1,758억 원. 올 한해 받게 된 배당금만요. 그럼 하루에 몇 억씩입니까? 네. 소생이 책을 낸다는 거면서 제목 좀 봐주시고 고민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여러분께서 지지와 격려와 아이디어도 주셨습니다. 꼭 오늘에 그치지 마시고 조금 생각해 보셨다가 포괄적으로 함축적으로 담을 수 있는 쏙 들어오는 제목 꼭 좀 부탁드립니다. 책 내용이 부실해서 제목이라도 좀 좋게 꼭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온 책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사인 이런 말씀 주셨는데 형편이 되면 여기 지하 카페나 적당한 데서 뵙는 자리도 한번 생각은 하고 있겠습니다. 네, 진짜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자정 팟캐스트의 파라다이스가 열린다. 화요일 0시 기생충의 신비로운 세계로 안내합니다. 정준호, 정혜진의 기생충 펀팩트. 수요일 0시
고양이와 사람의 알콩달콩한 밀당. 한쌤의 야옹스럽게. 목요일 0시. 군사안의 모든 것 거칠고 시원하게 확 까드립니다. 화라! 안돼! 금요일 0시. 여성 기혼자들의 영원한 딜레마. 시월드 탈출 프로젝트. 김사한, 김남은의 언더 더 씨. 토요일 0시. 최욱의 정영진의 불금쇼. 매주 금요일 밤 12시 루저 갱생 프로젝트로 초대합니다. 0시 재미와 유익, 감동의 한 보따리. 잊지 마세요. 국민라디오 채널 고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 레 미제러블에 나오는 인물, 바로 장발장이죠. 장발장은 일단은 범죄자지만 그를 사회 구석으로 내몬, 그래서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었게 절벽으로 밀어 넣었던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사회 구조 그 자체죠.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하지 않으면 또 다른 장발장들은 양산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장발장 은행 운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홍세화 학습협동조합 가장자리의 이사장님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건강은 어떠신지요?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많이들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혹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 있을 터이니까 장발장 은행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비교적 간략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 그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벌금을 낼 돈이 없어서 네. 그 교도소에서 강제 노역을 해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 그 벌금을 대출해 주는 은행입니다. 예. 그게 이제 시민들의 성금으로 그 대출을 요청하는 분들에게 이제 그 대출해 주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이제 꼭 한 달 됐네요. 네. 네. 벌금 대출 은행 일단 특이하고 네네. 목적도 분명하고 개중에서 네, 대출 없고, 네네. 그러니까 대출해 주시면 이제 담보도 없고 이자도 없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물론이겠죠. 이자를 네네. 받지는 네. 않으실 거고. 네. 혹시라도 나중에 벌금 받고서 이제 일단 노역형은 면했는데 형편이 정 안 풀려서 못 갚는 분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뭐 처지가 그럴 테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대출을 받으신 분이 이 47분입니다. 현재 대출을 받으신 분이요. 네. 그래서 78,878만 8천 원. 그러니까 한 8,300만 원 정도가 대출이 됐거든요. 네. 근데 대출을 해드리면서 당연히 이제 상환 예정이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안 갚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네. 진심에 그리고 저희도 그 상환을 해주셔야 또 똑같은 처지로 벌금을 못 내시는 분들을 또 대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선순환을 통해서 이게 유지될 수 있는 거니까요. 네네. 그렇죠. 이렇게 깊은 뜻의 그리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장발장 은행 얘기를 들으니까 작년인가요? 갑자기 일당 5억 원이었던 황제 노역? 그렇죠. 어디 그 건설사 회장이라든가? 네네, 그렇습니다. 해주고 어디 그 네. 사람, 그분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예. 이 양반도 또, 내 이름으로 된 거는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와가지고, 자기도 그렇죠. 저 벌금 대출해달라고 할까봐 걱정이네요. 후원자들이 굉장히 계속 이렇게 잘 많이 늘어나고 있고, 무엇보다도 끈끈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현황도 좀 소개 말씀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네요. 한 450명의 개인 기관 단체에서 지금 한 8,700만 원여만 원 성금이 모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8,300만 원이 대출을 되어서 지금 한 400여만 원 잔고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 언론에 노출되거나 관심에 비해서는 아직
조금 뭐랄까, 좀 소강 상태라고 할까요? 네. 좀 그런 편이네요. 그게 요즘 좀 경기 나쁜 거하고도. 신청자는 네. 굉장히 많은 편인데, 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은행을 시작하면서 예상한 것은, 물론 이제 관심도 있겠고, 성금도 모아지겠다라는 그런 예상은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예상치 못했던, 한참 못했던 것이 대출 신청자들이 엄청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이 대출을 요청하신 분, 신청하신 분들 중에 과연 누구를 그 대출을 해줘야 되는가라는 이런 것이 이제 참 곤혹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상보다 수요는 훨씬 많은 점에서 일단 놀라셨던 거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연을 신청을 받고, 그러니까 대출 신청을 받고 소정의 심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네, 보면 그렇습니다. 개별적인 사정들을 아무래도 좀 접하실 텐데, 네, 그분들의 네.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달까 또는 좀 같이 나누고픈 그런 사연 있으면 혹시 들려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주유소 알바를 하다가 이 16,000원 정도를 이제 절취한, 말하자면, 그래서 약식 명령으로 그런 젊은 19살 때 일인데요. 그런데 벌금이 70만 원 나온 이런 예라든가, 군대 가기 전에 이제 벌금 받은 것을 이제 군대를 가면, 일단 그게 유보된다고 그래서, 군대를 갔는데, 네. 2년 동안 군대 가 있는 동안 가족이 다 힘을 합쳐도 결국 또 그 벌금을 못 내서 전역하면 바로 교도소에 가야 할 그런 사정이 있는 젊은이라든지, 치료비 문제로, 가해자가, 도망가서, 그래서 그 치료비를 못 내서 병원에서 도망쳤다가 이제 또 병원으로부터 사기를 한 걸로 이제 벌금을 받은 여성의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연들을 만나게 되고 있어요. 예. 은행 이름도 장발장 은행, 프랑스 빅토르 위고고, 또 우리 홍 선생님도 프랑스에 오래 계셨고, 혹시 이런 장발장 은행을 어디 다른 선리에서 착안하신 겁니까? 아니면 최초로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히 처음 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이런 예를 찾기 어려울 겁니다. 유럽이나 다른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소득이 적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소득에 따라서 벌금을 물거나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른바 총액 벌금제라고 해서 알바생이든 아주 소득이 많은 재산가든 같은 잘못에 대해서는 똑같은 금액의 벌금을 물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령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잘못에 대해서 이것은 20일치다라고 일수를 먼저 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소득에 따라서 1유로에서 5,000유로까지 차등을 두고 있거든요. 와, 5,000배나 차이가 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만 핀란드의 노키아 부회장은 오토바이 과속으로 가다가 우리 돈으로 1억 3천만 원인가 벌금을 받은 게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르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총액벌금제라는 이 제도 때문에 많은 그런 사례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는 예를 들면 벌금형보다 더 훨씬 무거운 게 징역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징역형에는 집행유예가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년 징역에 5년 동안 집행을 유예한다. 근데 그보다 낮은 벌금형에는 그 집행유예가 없어요. 그렇네요, 대처.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 30일 내에 완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납할 수 있는 것을 좀 확장하면 되는데, 저같이 이게 법학
이 헌법이나 이런 걸 잘 모르는 문외한이 보더라도 법 제도가 너무 허술하게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 모순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확실히 형평이 없고 또 가혹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가혹합니다. 그러니까 실형을 살 정말 사람한테는 우리 사회가 정말 없는 사람들한테 너무 징벌적이다. 네. 그리고 사회는 참 무관심하고 냉대하고 있지 않은가. 네. 이런 생각을 이 사연들을 들으면서 또 배우게 됩니다. 실형을 살 범죄를 저질렀지만 집행을 유예해주기도 하는데, 네, 그렇죠. 그거보다 수위가 낮은 벌금형인데 돈을 못 내면 바로 감옥에 가서 그렇죠. 실형을 살면서 네, 이제 그렇습니다. 노역으로 대신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정말 뭔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모순이죠. 그러니까 징벌에도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차별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죠. 네. 방글라데시 출신의 노벨상 수상자로 알고 있는데, 빈민들끼리 자화를 돕는 자기들끼리의 은행을 이렇게 한 그것은 그렇죠. 사례를 알고 있는데, 우리 그라민 장사장 은행은 은행이죠. 네네, 훨씬 소구점이 분명하고, 네네. 아주 그런 점에서 참 특이하고, 무엇보다도 어디서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것을 지금 시작하신 거군요. 아무튼 그게 결국 시민들의 성금에 의해서 지속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소액이라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강윤의 오늘과 인터뷰를 통해서 몇 분께 도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방금 선생님의 말씀 좀 더 홍보가 되는데 꼭 기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제가 아까 소개 말씀드릴 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100일째 굴뚝농성 벌이다가 오늘 내려온 이창근 금속농사 쌍차지부 정책기획실장이죠. 네네. 이 실장의 글 공부 스승님이 바로 또 우리 홍세화 선생님이었다고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얘기 들었습니다. 실장이 하는 말이고 저야 이 글을 좀 계속 쓰도록 또 많이 쓰도록 격려를 해준 그런 정도죠. 겸손의 말씀이시고요. 이 실장과 그 부인이 계속 페이스북에 쓰는 것도 제가 쭉 보아오고 있는데. 어쩐지 남다르다 했더니 뒤에 글공부 선생님이 계셨었군요. 오늘 이제 100일째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그렇죠. 아마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1년의 투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셨는지 소회를 좀 여쭙습니다. 글쎄요. 우리 사회가 정말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런 말은 많이 하지만 정말 일하기 좋은 나라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지나치게 이게 우리 사회가 노동주의 사회가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라고 할 때에 시민들의 의식도 노동자의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정 정도 있어야 균형을 이루는데 지나치게 일방적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요. 굴뚝농성, 지금 또 스타케미칼 같은 경우는 301일째 되고 있는데요. 지금 차광호 씨가 가 있는 이런 현실들이 참 안타깝고, 참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또 분노도 일어나고 그렇죠. 마지막 질문을 드리기가 1분 한 30초쯤 남아서요. 짧게 여쭙고, 시간 배분 좀 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본이 갈수록 노회하고 뻔뻔하고 잔인하고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더 힘들어지고요. 이럴 때 그냥 우리 비슷한 평범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 서로 나누고 해야 할 일, 한마디 지혜의 말씀을 부탁드린다면요. 글쎄요. 많은 생각이 떠오르게 하는 그런 질문이신데요. 우선 워낙 너무 이제 금전 중심의 이런 사회에 인간 관계를 어떻게 따뜻하게 유지할 것인가, 그러니까 소유보다는 인간 관계를 어떻게 더 풍요롭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심이 결국 각자가
경제 동물로 특수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민 의식이 역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는 노동자로서의 자기 인식 이런 것이 같이 결합되어 있으면 결합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귀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사회의 등불, 소금이 되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오늘보다 춥다네요. 그렇지만 결국 봄은 올 겁니다. 하루하루 힘내시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 반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